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수습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파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화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려는 외교 전략 아니냐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힘을 통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중국이 연 이틀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외교부 성명에 이어서 오늘은 친강 외교부장이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를 하는 등 한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한미가 조약 동맹이고 한국의 방어 공약을 진지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기사후미오 총리가 공물을 복납하고 일본 국회의원 87명이 집단 참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곧 석방됩니다. 경남 밀양 한국카본 2공장에서 오늘 새벽 큰 불이 나서 공장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한때 인근 산림까지 불이 옮겨 붙었는데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사투를 벌여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 대해 최선희 외무상은 황당무계한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은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에 출석한 폴 럭해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만약이 아닌 언제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겨냥해서 황당하고 위험한 괴담이라면서 직접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종속국, 아첨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견제는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섰다고요? 네,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외교부 포럼 기조연설 때 나온 말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최근 타이완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 한다는 말을 예로 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친 부장은 이어 그 말의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죽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며 우리나라를 종속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 지난 3월 일본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몽유병, 아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또다시 한중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네요.
네, 발단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말 참견하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지지 않고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발하며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일 뿐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상 변경 반대라는 표현이 미국의 타이완 문제 개입 논리와 같아서 중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통일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중화민족의 역사적 수권인데 외세 간섭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중국의 견제는 갈수록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가 보복을 시사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조약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국에 대한 협박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 강조했습니다. I'll let Mr. Peskov speak for himself and speak for Vladimir Putin in the Kremlin here.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국무부에선 유출된 기밀 문건에 등장한 나라들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질문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건으로 인한 한미 간 긴장이 해소됐는지 질문에는 다음 주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 때 기밀 문건과 관련한 이슈가 거론될 것인지 질문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hey appreciate the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nd that the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these very sensitive and challenging issues continues to be strong and deep. 백악관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며 한미 정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서 여야 공방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이 외교 자해와 다름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폭탄 같은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를 놓고서 여야가 오늘도 거세게 맞붙었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외교 자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자해적 외교 폭탄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더욱 심각한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이제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부터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민석 의장님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추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나가 있고요.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전세 사기 사건을 두고 양당은 또 아침 회의에서 서로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민주당에선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문제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입니다. 오만한 정부 주도의 이 주택 정책이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섰죠. 송영길 전 대표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즉시 귀국을 강하게 촉구한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 회견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당을 늪에 빠뜨리지 말고 선당 후사를 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 탈당 등 당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의원은 억측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혀줘야 한다면서도 탈당 주장은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돼서 막 이렇게 혐의가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돈봉투 의혹을 두고 여당에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도 돈봉투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귀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단 내 무력 충돌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또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집단 참배를 강행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올해 야스쿠니 신사 대제사에도 일본 총리는 어김없이 공물을 복납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집단 참배를 이어갔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춘계 예대제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보냈는데요.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일종의 제사 도구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만 보냈는데 이번에도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총리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복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総理が真榊を奉納されたとの報道は承知していますが、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마스노 장관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히 알리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추당파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이 오늘 오전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이 평화와 융화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 등 역사 왜곡 행보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합사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물 복납과 참배는 그릇된 과거사 인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비록 참배를 하지 않았고 공물도 개인 명의로 보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각 총리가 명시된 것 자체가 개인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매년 반복되는 행태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 자체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를 합사한 곳이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공납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서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면서 전세 사기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에선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세 사기 신고가 9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 경찰은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까지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부부 외에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적발한 전세 사기 피의자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액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찰이 전세 사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은 뭡니까? 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동탄 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 임대한 집들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박 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선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이 지휘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조직원들에게도 전세 사기를 벌인다는 것을 알고도 가담한 정황이 분명해야 단순한 사기 혐의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 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신청 접수와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전문 상담원 11명을 우선 배치하고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 전세 사기꾼 남모 씨가 세운 특수 목적법인 SPC인 동해 ECT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강원도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 동해시 망상 지역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자 6,600억 원을 투입해 국제 복합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됐으며 2018년 11월 동해 ECT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남 씨는 사업자 선정 당시 서류 조작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강원도는 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와 함께 동해 ECT를 사업에서 배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도 영장 심사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끝났습니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신문은 열린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이 강 회장도 조금 전 아무 법원을 떠났는데요. 강 회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입니다. 앞서 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로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뿌려진 금액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 10억 원을 건넨 인물로 이 전 부총장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박 씨 역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고 압수수색 전후로 관련자들끼리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자금 조달과 돈 전달 경위, 윗선 지시에 더해서 송영길 대표의 인지 여부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거주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일체의 연락과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 용역업체를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설계 용역업체 A사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를 대리해 사업 제안 설명 등을 담당했던 A사에서 부지 용도 변경이나 애초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뗀 경위 등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놓고서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과거와는 달리 러시아에 달려있다라고 응수하고 말 참견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해선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려는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네. 정부로서는 그 말의 무게가 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까지 반응했냐면 북한에다가 최첨단 무기를 줬을 때 네. 한국이 좋겠냐. 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탄약을 주면 그 탄약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죽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하고 적국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대통령이 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네네. 조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량 살상 행위를 하지 마라. 네. 또는 민간인 학살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도 용납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 예. 세 가지인데 네네. 대통령이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건부인데 아직 그 조건을 당신들이 잘 지키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그 인도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네. 법에 따라서 또 민간인 살상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무기 지원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 그 여기저기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뭐 다 합쳐 보면 크게 보면 미국의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대여해 줬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약 10만 발. 그리고 그 기밀 문서 노출된 데 나온 33만 발. 그다음에 그게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에 쓰는 거거든요. 네. K9 자주포를 전달할 때 7만 발. 그러면 50만 발을 이제 그 빌려주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으로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크라이나 준 건 아니고 네. 브레멘이라고 하는 독일 항구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미군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지원은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할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뭐 해치고 싶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예.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하고 뭐 사할린 유전에 대해서도 뭐 가스전 문제도 삼고 그랬는데 네. 아직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렇군요. 한국의 입장을 이제 러시아도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는 적어도 그러지 말라라는 경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하면은 이제부터는 러시아도 뭔가 하겠다 이런 경고가 아닌가. 예. 지금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 했던 뭐 북한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아직은 경고 수준이라고 당연하죠. 아직은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 우리의 우방이 전혀 아니잖아요. 6.25 때는 뭐 북한을 그 병참 지원했고 사실상 우리가 적국으로 간주해 왔었죠. 냉전 시대. 근데 골바초프 때부터 좀 달라져서 지금 옐진 거치면서 우방국으로서 유라시아 뭐 이니시어티브에서도 파트너로 생각하고 경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러시아한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북한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특수한 관계지만 북한하고 러시아가 특수한 관계지만 동맹도 아니고요. 지금 동맹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일 기묘한 게 북한한테 기묘한 게 대륙간 탄도탄을 쐈을 때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할 때의 그 기술 같은 거. 러시아는 뭐 그거는 자기한테는 아주 그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북한에다 주면은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도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니까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걸 준다면 미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을 달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줬으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 또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 수가 28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으로서는 국빈으로 대접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국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깊고 금년이 또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우리는 반도체 걸려 있죠. 전기차, 배터리 또 뭐 그다음에 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 억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미국한테도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해서 자유진영이 똘똘 뭉치자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환대와 화려한 의전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 백악관 만찬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상당히 고맙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될 거는 꼭 챙기고 그리고 절대로 줘서는 안 될 거는 상당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해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뭐 좋긴 좋지만
자칫하면 의전에 빠져서 실익을 못 챙기면은 요번엔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다. 예.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의전에 빠져서 그 실익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작년 4월부터 핵으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과거에는 뭐 자기네 전기가 부족해서 원자로 돌렸다 뭐 그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핵을 개발하기 싫은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넘어서서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초전에 핵을 사용하겠다. 누구한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충실히 지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발을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미국이나 그 국제사회 선의의 우리의 우방들이 한국에게 그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핵우산이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뭐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핵 기획부터 우리 참여시켜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즉흥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해 준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그걸 제도적으로 이번에 도장을 찍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91년에 철수한 뭡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렇다면은 한반도 인근 공해상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하여튼 뭐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 거와 다름없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받아오신다면 아주 전 따뜻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북핵 대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일단 좀 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 말고도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야 우리가 좀 그래도 실익을 챙겼다라는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전기차는 약간은 해소가 됐는데 엊그저께도 뭐 그 현대차, 기아차는 보조금 거기서 제외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 기업들만 뭐 16개인가 선정했는데 그나마 최악은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의 배터리의 원료를 상당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하지 않은 우려 기업 지정하는데 그 중국의 우리 주요 수입처를 지정하면 배터리 또 다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더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의 50%를 공급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우리 전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자산업계의 볼트와 너트 같은 상용품이에요. 소모품이란 말이죠. 볼트 너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전략 물자니까 비메모리만 제재하면 되는데 메모리까지. 그러니까 메모리는 좀 풀어달라.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장비를 보급해야 되는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는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들이 10년 내에 닫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켜줘요.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우리 국익 반드시 챙겨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로이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국 부분도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이 황당하고 위험한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체는 중국 매체예요.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다. 몽유병, 아첨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정말 예절이 적고 우리나라를 과거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한 얘기 친강 외교부장이 한 얘기는 불장난하다 보면 불에 타 죽게 된다. 이거는 바이든한테도 썼던 용어긴 합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한테도 쓰고 했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를 한 거는 그들의 말을 이해해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남북한 관계나 중국 대만 관계를 비교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각각의 독립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표권 문제에서 1972년에 자유중국이 그 당시까지 자유대만이 대표해왔던 대표권을 그 메인랜드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대륙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중국이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인데 한국이 거기다 이렇게 뭐 대만 해협 얘기하는 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취지예요. 네. 그렇지만은 좀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상호 존중하자. 상호 존중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안보 문제 개입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 뭐 사드 배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실상 개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동존이 뭐 상호적으로 호혜적으로 이득을 누리자. 화이부동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가능하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지금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뭔가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히로시마에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번에 그 가치 외교를 더 지향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가치 외교는 사실 초강대국들은 누구나 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세계 8위고 주변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하고 실용 외교를 이렇게 같이 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파악된 각종 범죄 동향 그리고 정부 대응,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약 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렸었고요. 이제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인데요. 그동안 집계돼 온 마약 범죄 동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 또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지체되어서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정 협의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또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정 간의 긴밀한 협동 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노력들이 가일층 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나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바쁘신 여러 장관님들을 함께 모시고서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님, 또 조기용 복지부 장관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윤희건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강남 하구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안 메신저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 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수요 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십조 원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약물 중독 사망자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까지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누구나 선후배 등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음료수라고 마시면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가격과 보관 장소를 정하는데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마약 구입이 쉬워졌다 그러고 마약 운반하는 드롭은 모집한데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고수익의 달콤함을 통해서 범죄 가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보호해야 될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 당연히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가 급증했다고 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간 시간, 교육 시간, 학교 내의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 마약 범죄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마약에 접한 것 때문에 삶 전체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키는데도 국가의 노력이 가일층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성과를 돌아보고 그동안 또 정부가 앞으로 할 계획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심도 깊게 마약의 확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지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족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정 협의 지금 시작이 됐고요.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요.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가까이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쪽 지방을 제외하고 대기질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점차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도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동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동쪽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호남 지방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과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8.5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셋째 주에 11.7명보다 58% 증가한 건데요.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보다는 4배 많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둘째 주 2,201명으로 한 달 사이 93.9%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900여 명, 2주 전보다 2,800여 명 많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한국카본 2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공장 1개동 등 7,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8분을 기준으로 초진을 선언하고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6시 16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89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했고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7대로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공장에는 24명이 있었는데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수습 방안을 놓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파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